2004년 늦여름밤 24살 김소연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성당 고해실 벽 속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DVD.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년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지금 시작됩니다. 2004년 늦여름 광주의 저녁 공기는 아직 무더위의 잔재를 품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작은 사무실 건물 3층, 형광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고 있었죠. 회사원들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 김소연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4살 김소연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이었어요. 단발머리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이 아직은 어색해 보였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울 때까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늦네. 소연이 작게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며 불빛을 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죠. 저녁 준비해뒀어. 언제 와?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아, 아직도 회사야? 너무 늦었잖아. 응, 엄마. 조금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래도 너무 늦지 말고 밤이니까 조심해서 와. 알겠어요. 거의 다 왔어.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소연은 마지막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무실 불을 끄는 순간 복도는 고요함에 잠겼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거리가 보였고 몇몇 사람들이 늦은 밤 길을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죠. 1층 로비를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었어요. 집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막차는 이미 지나간 후였죠.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지나쳐 갔어요. 에이, 걸어갈까? 소연은 한숨을 쉬며 집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먼 길이었지만 날씨가 그리 나쁘지 않았거든요. 큰 도로를 따라 걷다가 성당 근처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이 길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가로등 간격이 넓어서 그늘진 곳이 많았죠. 소연은 가방을 꼭 껴안고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 소리만이 적막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소연은 뒤돌아봤지만 어둠 속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지만 뒤따라오는 소리는 계속 들렸죠. 성당 담장 옆을 지날 때쯤 소연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소연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락을 자주 하던 소연이 밤새 연락이 끊긴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8시 김소연의 어머니 박순희는 딸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 7시 30분이면 일어나는 소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침대는 어젯밤 그대로였고 베개도 건드린 흔적이 없었죠.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좀 와봐요. 남편 김태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어젯밤에 전화했을 때는 곧 온다고 했는데 박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윤은 바로 소연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밤 9시 30분경 퇴근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집까지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가족들은 관할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성인이니까 24시간은 기다려봐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 갑자기 여행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디 놀러 간 것일 수도 있어요. 담당 경찰관의 말에 김태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연락 없이 집에 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절차상 하루는 기다려보시고 내일 아침에도 연락이 안 되면 정식으로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가족들은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박순희는 소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연을 만난 사람이 없었죠. 그날 밤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김태훈과 박순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 5시부터 소연이 다닐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죠. 병원 응급실도 확인하고 친구들 집도 모두 돌아다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정식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미진했습니다. 담당 형사 박철민은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지만 단서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성당 근처 골목 입구에서 소연 씨로 보이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어요. 그 이후론 흔적이 없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흐릿했어요. 단발머리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죠. 시각은 밤 10시 10분경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증언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혼자 걷는 여자를 봤어요. 급한 듯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차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다투는 소리도 들린 것 같고요. 아니에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목격담들이 서로 엇갈리자 수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증언이 믿을 만한지 판단하기 힘들었거든요. 한편 소연의 직장 동료들도 조사를 받았어요. 평소 소연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은 없었는지 확인했죠. 소연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가족들과 연락도 자주 했거든요. 특별히 사귀는 남자친구도 없었고 직장에서 문제될 일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어요. 소연이 갑자기 사라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 보도 내용도 제한적이었죠. 가족들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소연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박철민 형사는 매일 새로운 제보 전화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오보이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었죠. 어제 버스터미널에서 소연이랑 비슷한 사람을 봤어요. 우리 동네 편의점에 소연이 왔다가 갔어요. 이런 식의 제보가 하루에도 10여 건씩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은 일일이 현장에 나가 확인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어요. 비슷한 외모의 다른 사람이거나 아예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박순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연의 사진이 크게 인쇄된 전단지에는 실종자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세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순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가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도움이 되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김태훈 역시 퇴근 후와 주말마다 전단지를 붙이러 다녔어요.
전봇대, 버스 정류장, 상가 유리창에 하나씩 붙여가며 딸의 얼굴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단지들은 비바람에 젖어 찢어지거나 다른 광고지에 덮여 사라져 갔어요. 아빠, 오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소연의 동생 김소영이 물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소영은 언니가 사라진 후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했죠. 시장 쪽으로 가볼까 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김태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방송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역 방송사의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죠. 방송 당일 박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가족들과 연락도 자주 하고 약속도 잘 지키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아이가 아닙니다. 박순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죠. 혹시라도 우리 딸을 본 분이 계시다면 작은 정보라도 좋으니 경찰서나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방송이 나간 후 며칠 동안은 제보 전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착각이거나 추측에 불과했죠. 수사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형사는 사건 파일을 뒤적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두꺼워진 파일 속에는 수많은 제보와 조사 결과가 들어 있었지만 소연의 행방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요? 후배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 초동 수사에서 놓친 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박철민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소연의 실종 사건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신문 기사도 작아졌고 방송에서 언급되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위로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던 친구들과 이웃들도 점차 연락을 줄여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소연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일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박순희는 매일 밤 소연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딸의 옷장을 열어보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만져보며 소연을 그리워했죠. 김태윤은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이 많아졌고 소영은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절망감이 깊어져 갔지만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소연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가을 광주 시내 작은 성당에서는 오래된 목재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성 베드로 성당의 관리인 이정수는 고해실 뒤편 벽체 수리를 위해 낡은 목재 판자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벽이 이렇게 썩었나? 이정수가 중얼거리며 망치로 판자를 두드렸어요. 수십 년간 습기에 시달린 목재는 곳곳이 부식되어 있었죠. 판자 하나를 완전히 뜯어내자 그 안쪽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어요. 벽 속 깊숙한 곳에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가 하나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정수는 손전등을 비춰보며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었죠. 이게 뭐지? 케이스를 열어보니 라벨이 없는 낡은 DVD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DVD 표면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성당 고해실 벽 속에서 정체불명의 DVD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잠시 망설이다가 김 신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신부님, 고해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 신부는 DVD를 받아들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회 내에서 이런 물건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같은 날 오후 박철민 형사가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김소연 실종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그는 성당에서 발견된 DVD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정확히 어느 위치에서 발견되었나요? 박철민이 물었습니다. 고해실 뒤쪽 벽 안쪽이었습니다. 수리하다가 우연히 이정수가 답했어요. 박철민은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벽 속 공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DVD를 숨기기에 적당한 크기였죠. 이 벽이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최소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벽 상태로 봐서는 박철민은 DVD를 증거봉투에 넣었어요. 혹시 지문이나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경찰서 영상 분석실에서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김소연 사건 수사진들이 모두 모여 DVD 재생을 지켜봤어요. 화면이 켜지자 거칠고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 한 여성의 뒷모습이 잠깐 보였어요. 단발머리였고 체구도 소연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죠. 이거 소연일까요?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영상은 총 3분 정도였는데 대부분이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여성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박철민은 즉시 김소연의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몇 시간 후 김태웅과 박순희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1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정말 우리 소연일까요? 박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상을 본 순간 박순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저 뒷모습이 우리 소연이에요. 김태윤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카락 생김새하고 어깨 라인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신중했어요. 가족의 확신만으로는 부족했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했거든요. 일단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어요. 1년 만에 나온 새로운 단서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성당이라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많은 추측을 낳았죠. 성당 고해실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DVD, 실종된 김소연과 관련 있나? 신문과 방송이 연일 이 소식을 다뤘어요. 가족들에게는 다시금 희망이 생겼고 수사팀도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많았어요. 왜 하필 성당 고해실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까? 누가 언제 숨겨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김소연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일주일 후 국과수 영상분석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민 형사는 두꺼운 보고서를 받아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민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김태웅과 박순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이정수 관리인과 김 신부도 함께 자리했죠. 1년 만에 나타난 유일한 단서였기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의 화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는 점입니다. 박철민이 보고서를 펼쳤어요. 화소가 낮고 조명도 어두워서 인물 식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박순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우리 소연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방법으로 분석해 봤거든요. 박철민은 프린트된 영상 캡처 화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흐릿하지만 여성의 실루엣이 보이는 장면들이었어요. 체형과 머리 모양은 김소연 씨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도 발견되었어요. 어떤 차이점 말씀이신가요? 김태윤이 다급히 물었어요. 영상 속 공간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벽면 패턴이나 천장 높이, 바닥 재질 등을 분석해 봤는데 이 지역의 어떤 건물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이 영상이 여기서 촬영된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성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배경 소음이나 음향 특성이 이 성당 내부와는 다른 환경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박순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년간 품어온 희망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 영상은 우리 딸과 상관없다는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로서는 한계가 분명해요. 박철민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움직임 패턴, 옷차림, 행동 양상 등을 분석했지만 김소연이라고 확신할 만한 결정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이곳에서 발견되었을까요? 김 신부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이었어요. 고해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벽 속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곳에 놓고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박철민도 고개를 저었어요. 수사진은 성당 출입자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성당에 출입한 사람들, 특히 고해실을 이용한 신자들의 목록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수백 명에 달하는 명단 중에서 의심스러운 인물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수상한 사람이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 신자가 있었나요? 형사들이 김 신부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해 성사는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한편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어요. 성당이라는 신성한 장소에서 미스터리한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성당 고해실 미스터리 DVD, 진범의 도발인가? 실종 사건과 종교시설의 연관성은? 각종 추측과 억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도 했어요. 가족들은 다시 한번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소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단서라는 생각에 매달렸어요. 설령 확실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실마리잖아요. 박순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과학적 분석은 이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 봄 김소연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수사 파일은 보관소 깊숙한 곳에 쌓여 있었고 담당 형사도 여러 번 바뀌었죠. 박철민 형사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호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요. 그때 실종된 여자분 사건 말이에요. 제가 뭔가 본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새로 배정된 담당 형사 이기용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사건에 대한 뒤늦은 제보는 대부분 착각이거나 기억의 오류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것을 보셨다는 건가요? 그날 밤. 아니, 새벽이었을 거예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현장 앞에 잠깐 멈춰 섰었어요. 최민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차 뒷좌석에 여자분이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표정이 정말 공포에 질린 것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기용 형사는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단순한 착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나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야간 작업이 끝나가던 시간이었으니까. 최민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차량은 몇 분 정도 멈춰 있다가 갑자기 급출발했다고 했어요. 그때 뒷좌석 여성이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죠.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그냥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실종 사건 뉴스를 보니까 혹시 그때 본 게 이기용은 최민호를 경찰서로 불러 정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최민호 씨 과거 신고 기록을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컴퓨터 화면에는 최민호의 과거 신고 이력이 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다양한 사건에 대해 목격담을 제공했지만 대부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다 오해였어요.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확실하다고 말한 게 잘못이었죠. 최민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용 형사는 이미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최민호가 말한 건설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야간 작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당시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10년 전 그 시기에는 야간 작업이 없었습니다. 공사가 2달 전에 완료되었거든요. 건설회사 관계자의 증언이었어요. 최민호의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재조사를 위해 불러온 최민호는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제가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것 같아요. 다른 현장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현장이라면 어디입니까?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기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허위 제보였던 거예요. 이 소식이 김소연의 가족에게 전해졌을 때 박순희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목격자라는 희망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박순희가 오열했습니다. 김태윤은 아내를 껴안으며 분노를 삼켰어요. 허위 제보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잔혹한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난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대학생이 된 소영은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최민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또 허위 제보네. 가족들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 아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수사가 방해받는다. 댓글들은 비난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은 최민호의 행동에 분개했지만 동시에 김소연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인 수사 인력 투입은 줄어들었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도 형식적인 확인에 그쳤죠.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이기용 형사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사건 파일은 다시 보관소로 향했습니다. 두꺼워진 파일 속에는 10년간의 수사 기록이 쌓여 있었지만
김소연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가족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늦여름, 김소연이 사라진 지 21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가족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한때 검은 머리였던 김태우는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박순희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연의 방은 그대로였어요. 21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책상 위의 달력은 여전히 2004년 8월을 가리키고 있었고, 옷장 안에는 소연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소연이 방 치우지 그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35살이 된 소영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돼. 박순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소연의 방을 치운다는 것은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거든요. 박순희는 가끔 그 방에 들어가 소연의 물건들을 만져보곤 했어요. 색이 바랜 사진첩을 넘기고 일기장을 들춰보며 딸을 그리워했죠. 김태우는 더 이상 전단지를 붙이러 다니지 않았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경찰서 보관소에는 김소연 사건 파일이 먼지를 쌓아가며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속에는 21년간의 수사 기록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목격자 진술서, 보안 카메라 영상, 과학 수사 결과, 그리고 성당에서 발견된 DVD까지. 현재 담당자인 김수진 형사는 가끔 그 파일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신참 시절부터 이 사건에 대해 들어왔지만 직접 맡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어요. 정말 아무런 단서도 없네요. 김수진이 파일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가장 답답한 케이스죠.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버지도 은퇴 후에는 거의 집에만 계신다고. 실제로 김태웅과 박순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회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졌어요. 모든 대화는 결국 소연 이야기로 귀결되었고 그것이 부담스러워 사람들도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소영은 가끔 부모님을 찾아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거웠어요. 소영의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 전체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아이들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언니 사진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소영의 첫째 아이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거실 곳곳에는 소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 가족과 함께 찍은 모습, 졸업사진까지. 시간이 흘러 사진들은 발해갔지만 박순희는 절대 치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김태우는 오래간만에 소연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아직도 소연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이 놓여 있었어요. 페이지 모서리에는 소연이 접어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소연아. 김태윤이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딸이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2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그리고 소연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방은 여전히 그날의 시간 속에 멈춰 있었어요. 현재 2025년 여름, 광주 시내 한 카페에서
김수진 형사와 은퇴한 박철민 전 형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지만 화제는 자연스럽게 그 사건으로 흘러갔어요. 김소연 사건, 아직도 생각나세요? 김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죠. 21년간 단 하나의 결정적 단서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두 형사는 그동안의 수사 과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초기 대응의 아쉬움, 성당에서 발견된 DVD의 미스터리, 그리고 수많은 허위 제보들까지 모든 것이 안타까운 기억이었어요. 사실 초동 수사에서 놓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24시간을 그냥 보낸 것부터가. 김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실종 신고도 까다로웠고요. 박철민은 당시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첫날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하는 후회가 남아 있었거든요. 한편 김소연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박순희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소연의 방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는 왜 그 방을 안 치워요? 소영의 둘째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사람의 추억이 있단다. 박순희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죠.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봤거든요. 소영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모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못한 이모지만 가족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모는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 너희들을 많이 사랑했을 거야. 경찰서 보관소에서는 김소연 사건 파일이 여전히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성당에서 발견된 DVD도 증거물로 남아 있었어요. 언젠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새로운 분석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실종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허위 제보의 심각성도 알려졌어요. 무엇보다 실종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죠. 최근에는 실종아동 전문 기관이 설립되었고 초동 수사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김소연 사건이 가져온 변화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김소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순희는 소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21년 전 그날처럼 고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김소연을 기억하고 있었죠. 기억하는 한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소연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사라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변화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계속 살아 있었어요. 실종자들의 가족이 겪는 고통, 초기 수사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적 관심과 공감의 필요성. 김소연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우리는 김소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죠.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소연의 방에는 여전히 환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딸을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처럼 말이에요. 김소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의 존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김소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슬픈 결말이지만 이 이야기가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한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